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위험자산 비중 축소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고 알파벳의 대규모 자본 지출 전망이 투자 부담 우려를 키웠습니다. 다만 알파벳 주가는 장중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관세 일정과 관련해 백악관 무역팀이 추가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증설을 위한 2조 5천억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저리 대출 심의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정부 대리인인 한국산업은행은 첨단 전략산업기금 활용 계획을 일단 연기하며 심의 일정을 미뤘습니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도 특정 금융정보법상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객 신원 확인과 의심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고 발행 시 동결 소각 기능을 내재해 불법 거래에 활용될 경우 자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주식도 원자재도 암호화폐도 모두 내렸던 하루였고요. 코인과 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증거금 부족 사태가 빚어지게 됐고 주식 매도가 거세게 나타나면서 도미노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80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사실상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안착이 가능하게 될지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일장 마감 시황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지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은 3%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200선에 대한 이탈이 나타나게 됐고요. 또 역대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0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사실상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전반적인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이날은 전반적으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공방이 빚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5조 원가량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6조 원가량 매수하면서 큰 규모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사실상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 투자자가 이끌어서 갔고요. 이쪽에서도 9천억 원 가까이 넘는 금액을 개인 투자자가 같이 매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시장 모두 개인 투자자가 함께 끌어갔던 시장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두 종목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셀트리온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매출 4조 원, 영업이익은 1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셀트리온과 제약, 헬스케어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전에는 셀트리온이 약을 만들면 헬스케어에 주고 헬스케어가 직접 판매하는 구조로 가져갔었는데요. 지금은 이 안에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고 있었던 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나타났고 재무제표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부분이 이번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레버리지 코스닥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셀트리온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호실적에 대한 이슈 받아가면서 1.4%대 상승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사실 장중에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다가 플러스권으로 돌려 세우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마감상으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양광주가 하루 강세를 보였다가 이게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정도만 버텨주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일단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머스크 CEO가 우주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 쪽 기업들과 접촉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파고들어서 집중적으로 체크할 부분이 있다면 머스크 CEO가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광 패널을 2층 구조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1층 구조였을 때는 일부 태양광 빛을 받더라도 일부는 버려지는 형태가 됐었는데 2층 구조로 가게 되면 나머지 한 층에서 실리콘 패널이 받지 못하는 빛까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마침 한화솔루션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적용한 셀을 6월 달에 양산을 목표로 하는 것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좀 사이가 좋아지긴 했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갈등이 되게 된다면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 특히 북미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주목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투자자들은 잠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돌려 세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이 잘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정도로 버텨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가 있을지 오늘장 개장한 이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규장이 마감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갑니다. 이정우 앵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이고요. 사실 시장이 지금 하루는 급등했다가 하루는 급락했다가 이렇게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빛났던 이유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달성과 함께 또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어제 주가를 또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연간 연결 순이익 4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는데요. 특히 4분기 배당금을 직전 분기보다 48%나 높은 1,366원으로 책정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총 주주환원율은 47%까지 치솟아서 확실하게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또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한 점도 주요했는데요. 글로벌 유동성 우려 속에서 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노리고 있는 외국인과 또 기관의 수입이 몰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금리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순이자 마진이 꾸준하게 개선이 되면서 이익 기반이 탄탄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회성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실적의 질이 우수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맞물리면서 금융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크게 또 개선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통 큰 배당이라는 실질적인 보상이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를 유인하게 됐습니다. 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통 큰 배당, 그러니까 실적과 배당 모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훌쩍 잘 나오게 되면서 어제 주목도를 높여갈 수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업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성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올해 안에 주주 환율 50% 조기 달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상반기 중에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나금융지주의 목표 주가를 최고 14만 원대까지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PBR이 0.6배 수준이다 보니까 여전히 저평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개선과 함께 또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 다변화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또 외국인의 매수세를 지지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보험사 인수전 참여에 따른 자본 비율 변화는 향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신중한 의사결정 사례를 볼 때 무리한 투자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이 4.3조 원을 웃돌 것으로 봤을 때 배당 재원은 더욱더 풍부해질 전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이익 체력과 함께 또 환원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행주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은 바닥을 좀 다져가는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또 리튬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주목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구체적으로 상승했던 배경 먼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과 함께 저평가에 대한 매력까지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탄산 리튬 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톤당 16만 500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자원 확보를 발표한 지난해 11월 대비해서 92.7% 상승한 수준인데요. 최근 2년 내 최고가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리튬 사업부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현재 철강 업종의 PBR은 0.44배 수준입니다. 전 업종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시장 전체 PBR과 비교했을 때는 약 70%나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가격 메리트가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 정부의 철강 생산 규제 강화로 인해서 또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도 주요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철강 수출 허가제는 국내 기업에게는 또 강력한 기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또 미국 ISM 제조업 지수까지도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 금속 수요 또한 증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산업 금속 지수와 함께 상관관계까지 이루게 되면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고요. 그간 소외됐던 저평가 대형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이 포스코홀딩스가 섹터 대장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네,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 철강 부분이 항상 좀 발목을 잡긴 했는데 그래도 바닥을 다지면서 같이 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향후에 이제 사업적인 실적 전망들은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53% 증가한 6,200억 원대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계열사들의 기저 효과와 또 리튬 가격의 적자 축소가 핵심 원인이었는데요.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리튬 공장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이 개선에 대한 수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또 리튬 생산에 대한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관련 사업 부문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도 글로벌 리튬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선제적인 투자의 결실 또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증권은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74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매수 적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철강 부문 또한 한국의 수입산 규제 강화로 인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수급이 좋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중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와 함께 또 미국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입니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본업의 회복과 또 이런 신사업의 가시성은 매우 뚜렷한데요. 이렇게 저평가 해소 국면에 진입한 만큼 1분기 실적 확인이 주가 재평가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1분기에는 투자자가 기대할 만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롯데관광개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주가 살짝 좀 쉬어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온 수급들이 오히려 놀자주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정상 이제 중국의 춘절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롯데관광개발이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 먼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중국 춘제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한국을 방문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또 여기서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의 1월 방문객이 전년 대비 56%나 급증하면서 비수기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1월 순매출 역시 456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 55% 성장하면서 강력한 턴어라운드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에 대한 입국 허용 방침 또한 방문객 증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약세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에게 한국 여행의 가격 매력도 또한 높아진 점도 주요했는데요. 여기다가 또 개별 이슈로는 최대 주주가 차남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가 바닥권이다라는 신호를 보낸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됐습니다. 고액 베팅 고객인 하이롤러 비중 또한 꾸준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 수익성의 질적 개선 또한 이뤄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카지노 테이블 수가 167대에서 187대로 확대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능력을 키우고 있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춘제 전후로 방한객 증가세가 늘어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실적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일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꽤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일정을 앞둔 상황 속에서 지금 카지노나 여행 업계들이 좀 더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정도는 어느 정도로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한국 관광업계는 강력한 반사수혜가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일본행 여객 편수를 50% 축소하고 또 춘제 기간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는데요.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에 악화된 중일 관계가 이 중국인들의 한국행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 909만 명이었던 방일 중국인의 30%만 한국이 오더라도 인바운드 성장률 20% 달성이 충분하고요. 또 비자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34% 증가하는 등 이미 실질적인 데이터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롯데 관광개발은 제주도의 드림타워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죠. 특히 비자가 필요 없는 제주는 이런 지정학적 구도 변화의 가장 큰 수혜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보다 중국 고객 밀착형 마케팅에 강한 이 롯데 관광개발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 또한 기대되는 대목인데요. 일본 카지노와 경쟁하던 VIP 고객들 또한 이제는 한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매출 구조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춘제라는 특수를 넘어서서 이제는 한중일 외교 지형 변화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광업계는 이번 한일령 분위기가 2분기 성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업계 쪽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화장품 쪽에서의 시세는 약간은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실적이 그렇게 못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살짝은 좀 미스가 난 상황입니다. 미스보다 한 19% 정도 하향 조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락 배경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이 4분기 어닝 쇼크가 이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됐습니다. 파마 리서치의 4분기 영업이익은 51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무려 20% 가까이 하회한 건데요. 회계 기준 변경으로 마케팅 지원금 50억 원이 매출에서 일시적으로 차감된 점이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됐습니다. 여기다가 또 내수 의료기기 시장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뎠고 또 유럽향 선적 일부가 1월로 이연됐는데요. 해외 진출을 위한 임상 비용과 또 직원 성과급 등 이러한 판관비 또한 전분기 대비해서 100억 원 급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리쥬란의 시장 점유율이 경쟁 심화로 인해서 정점에 도달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 지분율과 또 밸류에이션 지표가 모두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게 됐습니다. 결국 5개월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고점에 진입했던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미국 자회사 실적 부진과 또 병행 수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화려한 성장 뒤에 숨겨져 있던 이 비용 부담과 또 회계적 불확실성이 이번에 시장에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됐습니다. 네, 화장품주들은 꼭 이렇게 실적을 발표했을 때마다 한 번씩 깊게 음봉을 그릴 때가 좀 많았습니다. 이전에 지난 분기 생각해보면 코스메틱스랑 달바글로벌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이번에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약간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부분 대비해서 한 10% 내외로 해가지고 좀 영업이익에 있어서 미스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이걸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배당을 3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꺼내놓기도 했는데 실제적인 전망은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파마리서치는 올해 이 리쥬란의 유럽 진출 본격화를 통해서요, 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한층 더 높일 단계입니다. 프랑스 에스테틱 강자인 비바시를 파트너로 선정해서 초도 물량 공급을 시작하면서 성과를 노리고 있고요. 또 지난달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미용 성형 학회에 참석하면서 현지 의료인과도 이 접점을 넓혔습니다. 또한 중동과 남미 지역으로도 수출 국가를 넓히면서 이 내수 중심의 매출 구조를 만드는데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올해 전체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25%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 또한 비추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부문에서도 수출 비중을 20% 이상 끌어올리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는 8월 신규 의료진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리쥬란의 국내 점유율이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데요. 회계적 착시와 또 비용 증가를 제외하면 영업이익률 40% 수준의 수익 체력은 여전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킨 부스터 선두 주자로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다 보니까 이 장기적인 브랜드 생명력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숫자가 증명이 된다면 이번 급락은 성장통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프리마켓 개장하면서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VI가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10분 정도 개장하자마자 지금 발동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3% 넘게 하락세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APR에 대한 대신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고요. 리포트의 제목은 노이즈를 뚫고 갈 압도적 성장세입니다. 사실 K뷰티의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는 APR이 최근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확장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게 되면서 시장의 시선은 다시
다시 한 번 더 APR로 쏠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매수 유지 의견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 나타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길래 이렇게 증권가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지 실적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5년 4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요. 매출은 5,476억 원, 전년 대비해서 124%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업 부분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1,301억 원이 찍히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228%나 성장한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24%를 기록하면서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15%나 뛰어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기 실적을 이해하려면 그 안에 나와 있는 마케팅 내용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APR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케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용 증가만 잡힌 게 아니라 이 마케팅으로 인해서 실제로 매출로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들이 이번 실적에서 확인이 된 건데요. 특정 제품 하나에만 의존을 하지 않고 여러 개의 히트 상품을 고르게 확보했다라는 점 자체가 굉장한 중요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전략들이 지금 APR의 매출로도 이어졌다라는 분석이고요. 결국 이번 분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하나만 특정 품목이 튀는 게 아니라 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부별로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장의 중심에는 당연히 이 화장품과 뷰티 부문이 짚히고 있습니다. 4분기의 화장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4,128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요. 전년 대비해서 255% 증가라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매출이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한 실적이었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듯이 이 베스트셀러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특정 제품에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부문의 매출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1,229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19%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판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역시나 긍정적인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실적을 뜯어보면 당연히 미국의 실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전년 미국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4분기에 2,551억 원이 찍히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270%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 매출이 2,500억 원을 넘었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시장 규모 자체도 크고 브랜드 인지도적인 측면에서도 인지도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에서 먼저 제품들을 검증을 해보고 이 검증된 제품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울타뷰티에 APR이 입점을 하게 됐고요. 미국 전역 1,400여 개 매장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온라인에서 시작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는 이 구조가 지금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기타 지역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188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192% 역시나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또 체크를 해볼 부분은 분기 기준으로 기타 지역 매출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었다라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성장을 받쳐주는 게 바로 B2B 중심이었다라는 점들도 이색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소비자 판매 부분이 아니라 지금 도매나 유통 그리고 파트너십 기반의 매출 자체가 함께 늘고 있다라는 뜻이겠고요. 이 구조는 결국에는 매출의 안정성을 높여나가는 모습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광고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4분기 광고비 비중을 살펴보니까요. 18%를 넘어선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영업이익률 자체도 지금
보면 7.5%포인트나 개선이 된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광고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효과가 지금 영업이익률로도 번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할인 정책을 과도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맞물리게 되면서 수익성 자체가 유지가 됐고 그 안에서도 높은 마진이 나왔다라는 점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년의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에 대한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신증권은 올해 APR의 2026년 매출을 2조 2,396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7%의 성장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5,451억 원 예측하면서 49%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담 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도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런 기저부담에 대한 요인들은 올해 좀 해결해내야 될 과제로 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확장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성장 로직에 있어서는 유효하다라는 점들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지금 APR에 대해서 매수 유지 의견,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APR 주가 흐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27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APR의 경우에는 호실적을 바탕으로 증권사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5%가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이후에는 장중에 한때 주가가 30만 원대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일단 이번 실적을 통해서 글로벌 내에서의 성장성은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전년도에 있었던 좋은 실적들을 딛고 올해도 더 좋은 실적들을 내보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K뷰티에 대한 움직임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한 내용이고요. 평택 4공장에 지금 HBM4용 디램 라인을 대폭 증설하게 되면서 지금보다 더 추가로 한 20% 정도 더 키우겠다, 생산 캐파를 좀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 먼저 짚어볼까요? 우선 삼성전자가 현재 HBM4에 대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 4공장에 구축될 신규 라인은 10나노급 6세대 D램인 원시 제품 생산에 100% 집중될 계획이고요. 이는 현재 7만 장 수준이 삼성의 일시 D램 생산 라인을 약 20만 장까지 끌어올리는 대규모 증설입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삼성 전체 D램 생산 능력의 약 25%가 이 HBM4에 대한 전용 물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됩니다. 지난해 기술적 고전 끝에 전영현 부회장이 단행했던 이 원시 D램 재설계 전략이 마침내 빛을 보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경쟁사보다 먼저 통과하면서 현재 대량 양산 체제를 완성하는 게 가장 시급해진 상태입니다. 또 삼성은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 공격적인 투자를 다돼가면서 밀려들고 있는 AI 수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한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HBM의 밑단인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있는 파운드리 4나노 라인 역시 풀가동 모드에 진입한 상태고요. 또 이르면 내년 1분기 장비 입고를 목표로 해서 이 평택 5공장의 외관 공사도 속도를 내면서 양산 시계를 더욱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범용 D램이 생산됐던 화성 17라인까지 최신 공정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전체 메모리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려는 전략이고요. 또 이번 투자는 현재 공급난을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는 삼성의 강력한 승부수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삼성은 이렇게 압도적인 캐파를 앞세워서요. 이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중심축을 확실하게 가져올 전망입니다. 네, 확실히 HBM4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올해 시장의 판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투자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게 된다면 전체 D램 생산 비중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우선 전체 D램 생산량의 4분의 1이 이 오로지 HBM4용 제품으로만 채워질 전망입니다. 신규 증설이 완성되면 HBM4용 이 원시 D램의 월 생산량은 기존 7만 장 수준에서 현재 20만 장까지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삼성전자 전체 D램 캐파의 2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삼성은 이를 위해서 신규 라인 구축뿐만이 아니라요. 기존 구형 공장의 전환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 17라인 같은 기존 시설을 최선단 원시 D램 공정으로 대폭 바꾸는 작업도 함께 병행할 계획인데요. 단순히 공장을 새로 짓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효율적인 자원 재배치를 통해서 생산 효율을 더욱더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 비중을 공격적으로 높이는 이유는요. 이 최근 확인된 기술력에 대한 삼성전자의 강력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고전했던 HBM 기술력을 완벽하게 회복하면서 이제는 양산 경쟁력 확보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도래하고 있는 이 슈퍼사이클을 직접 주도하겠다라는 구상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베이스 다이용 파운드리 라인까지 풀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서 완벽하게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됐고요. 결국에 삼성은 이렇게 HBM4를 기점으로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 자리를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증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잘 채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도 해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반도체 투톱의 영업이익이 300조를 돌파할 거다라는 시나리오까지 제시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좀 점치고 있을까요? 네, 우선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300조 원은 사실 가시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245조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179조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내년에는 두 회사의 이익 합계가 무려 540조 원에 달할 거다라는 파격적인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호실적의 배경은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전 세계 생산 능력을 완전히 초과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올해 생산될 전체 메모리 물량은 사실상 완판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클라우드 대기업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원하면서 이 제조사들의 가격 결정력은 현재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지난달 범용 PC용 이 DDR5 D램 가격은 1년 전 대비해서 무려 7배 이상 폭등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또 고부가 제품인 HBM 생산 비중이 늘어나게 될수록 이 일반 D램 공급은 더 줄어드는 구조적 특성이 이렇게 가격을 강력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또 낸드 시장 역시 기업용 SSD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가격 주도권이 현재 완전히 제조사 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의미 있는 공급 확대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고마진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는 유례없는 메모리 황금기를 맞아서 역사적인 실적 경신 행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결국 K반도체는 독보적인 공급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글로벌 AI 산업 성장의 최대 수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원전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경제 단독 보도로 나온 소식인데요. 우리 정부가 어제 미국 측에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 1400 건설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최신형 원전 모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안에서 원전을 좀 빨리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핵심 카드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서 한국을 독보적인 원전 시공 능력을 강력한 파트너로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면서 이 미국 내 APR 1400 건설을 골자로 한 협력 방안을 제안하게 됐는데요. 미국은 AI 산업 확장을 위해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인 4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체 원전 생태계는 이미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이 주요 부품 제작과 시공을 할 수 있는 현지 기업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UAE 수출로 검증된 APR 1400이라는 강력한 무기와 함께 또 공기 준수라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이를 제안한 건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또 관세 압박을 정면 돌파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한국형 원전이 미국 본토에 진출하게 된다면요, 이 지재권 문제로 손발이 묶였던 국내 원전 부품사들에게도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열리게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입지가 강화되면 설계부터 또 핵심 기자재까지 우리 기업들이 이 대규모적인 이 경제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완성이 되게 되고요. 이제 원전은 단순한 에너지를 넘어서 또 한미 경제 안보 동맹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원전은 이렇게 상업적인 합리성과 함께 또 국가 안보를 동시에 충족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 미국 쪽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고 또 원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엔 웨스팅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모델인 APR 1400을 더 요청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APR 1400은 이 미국에 급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이 모델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맞춰서요, 원전 발전 용량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늘려야 한다라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체코에 제안했던 1000메가와트급보다 발전 용량이 40%나 큰 이 APR 1400은 미국 시장의 거대한 요구에 부합한 상황인데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모델보다 시공 기간이 짧고 그리고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점 역시 미국 정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이를 직접 제안한 거는요, 이 단순한 건설 참여를 넘어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포부입니다. 한국 원전 기업들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핵심 부품이 또 이 APR 1400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생태계 면에서도 들어올 이득이 상당한데요. 그동안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협정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이 지금의 한미 협력 분위기가 이를 푸는 열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이 한국 원전 도입을 결정하게 된다면 지재권 분쟁 또한 정치적 합의로 해결될 여지가 큰데요. 실제로 이번 방미 기간 중에 양국 장관은 에너지와 또 자원 협력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실무 논의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이는 원전 수출이 단순한 재무 투자를 넘어서요, 이 미국의 핵심 산업을 재건하는 실물 협력의 구체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APR 1400의 미국 진출은 한미 양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하는 지점에서 또 다른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인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전 쪽에서도 AI나 로봇에 대한 접목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겨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래 원전 시장의 승부처는 하드웨어를 넘어서서요, 이 로봇과 AI를 활용하고 있는 안전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 모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원전 로봇 관련 TF를 구성하고요, 이 로봇을 원전
원전 운영의 상시 요소로 관리하는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에는 점검할 때만 임시적으로 투입했던 로봇을 이제는 방사선 관리나 또 설비 운전 등 실전 배치 단계로 확대하겠다라는 구상인 건데요. 이 원전의 고방사선 구역이나 또 밀폐 지역에 만약에 이렇게 AI 로봇이 투입이 된다면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또 운용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무인 운전을 전제로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에서는 이런 로봇 자동화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로 또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이 표준화된 설계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로봇의 학습이나 또 대규모 적용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민간 로봇 플랫폼에 또 원전 특화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 개발 비용을 줄이고 또 현장 적용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원전 수출은 이제 단순한 설비 공급을 넘어서서요. 운영과 정비, 해체까지 포함된 전 주기적인 경쟁력 싸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AI 로봇 운영 체계라는 차별화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주 우위 또한 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원전 경쟁력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안전한 운영 모델을 함께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결국 K원전은 이렇게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진화된 원전 패키지를 제시하면서 영토를 넓혀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하게 좀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원전에 관련해서도 일단은 좀 하락세가 어젠 좀 짙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서 오늘 장에서의 흐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중국 경제 소식도 한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상장한 부동산 업체 74곳이 지난해에만 5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쪽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네, 현재 중국 경제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이요. 자산 가치 하락과 함께 또 수요 실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융 데이터 서비스 윈드에 따르면 중국 상장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지난해 총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업계 1위였던 완커가 17조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적자까지 내면서 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점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됐습니다. 2021년 헝다그룹 사태 이후에 시작된 침체기가 이렇게 업계 전반으로 번지게 되면서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주택 분양이 급감하면서 매출은 줄어드는데 또 집값 하락으로 보유한 재고 자산의 가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의 미분양 또는 공실 주택은 약 8천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다 보니까 이 공급 과잉 해소 또한 까마득한 상황인데요. 부동산은 중국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침체는 곧 가계 부채 문제와 또 소비 위축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부채 의존형 개발 모델에서 탈피하려 하고 있지만 이 단기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 주택 분양 감소와 집값 하락으로 인한 재고 자산 가치 하락이 이 부동산 기업들의 적자 폭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데요.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이렇게 중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심적인 문제를 본다면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케아가 중국 내 대형 매장 7곳을 동시에 폐점시키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 위축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고액 자산가들까지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이 더욱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푸른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부유층의 경제 신뢰 지수는 14년 만에 최저치인 5.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과거 미중 무역 갈등보다 더 낮은 수치인데요. 이들은 명품 소비를 5% 이상 줄이고 이 시계나 보석 같은 고가 사치품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보수적
구조적인 투자 전략으로 현재 바뀐 상황입니다.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급이나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위험 회피 성향이 이렇게 부유층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심리 위축은 중산층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지난달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제로 코로나 종료 시기 이후에 최저 수준인 0.9%에 머물게 됐습니다. 또 세계 최대 가구 업체 이케아마저 현재 상하이와 광저우 등 주요 도시의 대형 매장 7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또 현금을 쌓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가격과 임금을 낮추면서 버티는 전형적인 불황 구조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IMF는 중국이 내수를 살리지 못한 채 수출 확대에만 매달릴 경우 이 글로벌 무역 마찰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시장 경제 전환 이후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은 이런 중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비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자산가들마저 현재 다시 지갑을 열기 전까지는 이렇게 실질적인 내수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다양한 고민을 하고 또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전략들이 실제적으로 부동산이나 경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는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해서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요. 이 내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은 인공지능과 또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을 통한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의 성과가 이 가계 소득 증대와 또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이는 내수 부진을 가리기 위한 외형적인 성과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또 실제로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 물량이 해외로 쏟아지면서 유럽과 인도 등 주요국들은 이 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무역 분쟁 또한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노무라 증권은 중국이 올해 4.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개월간 훨씬 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할 거다라고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사라진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 가치를 기술 산업의 성장이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중국의 내수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서 이렇게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또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현재 가장 절실할 것 같습니다. 지방 정부들의 부채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또한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는 구시대적 개발 모델의 종말과 함께 또 새로운 성장 동력 사이클을 지나면서요. 이 장기적으로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네, 중국 쪽에 대한 부동산 위기까지 같이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큰 낙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원자재 그리고 소프트웨어발 충격이 글로벌 시장의 변동으로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간밤에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도 붕괴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기술주가 하락을 하더라도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다른 경기 방어 위주로 좀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시장이 좀 어디에서 상승 동력을 찾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 실적이 예상치에 미달했고요. 높은 자본 지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좀 나오게 되면서 시간에서 큰 폭으로 빠지는 움직임들 나타났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부터 미국발 반도체주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투탑이 지수의 하락을 주도를 했고요.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빠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주로 좀 이동을 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났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 이어지다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대응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최근 미증시의 움직임 좋지 않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이제는 반도체주들이 같이 빠지고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나는데요. 우선 어제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시장이 계속 제가 첫 마디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네. 중간이 없다. 그만큼 시장이 5천선을 넘어가서 조정폭이 굉장히 클 땐 또 크고 상승폭이 클 땐 또 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어제 역대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넥스트레이드까지 합쳐가지고 한 거의 10조, 9조 5천억으로 제가 추산을 해봤는데 9조 5천억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조금 위험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마트머니로 바뀌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베팅을 해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하락할 때 화요일 날 많이 수익을 내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시장은 그런 식으로 음봉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1월 달에 20%가 넘게 지수 기준입니다.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돼도 언제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조정이 좀 나왔어야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제처럼 좀 심하게 베팅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지금 시장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베팅이 들어왔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밀리면 분명히 증시 예탁금 자체가 지금 아직도 100조거든요. 100조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막아서려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목요일 9조 5천억보다 오늘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시장을 제가 원래는 굉장히 긍정적이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상승론자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론자였던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출연했죠. 화요일 날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조정이 나옵니다.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6,000포인트, 7,000포인트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도 또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좌에서 수익이 나 있는 부분은 무조건 현금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도망가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끝난 다음에 그 현금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미 늦었다. 나는 계좌가 이미 다 박살 나 있다. 이런 분들은요. 지금은 매도도 섣부르게 하지 마셔라. 시장 자체는 조정이 언제라도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조금은 좀 버텨보시다가 조정이 끝날 때쯤에 시장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지금은 계속해서 매수를 급하게 들어가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조정에 대한 가능성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계좌에 수익이 나온 부분들은 일부 현금화를 해두고 지금은 매도도 섣부르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호가상으로는 코스피 한 2.7% 빠지고요. 코스닥도 3% 넘게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아까 프리마켓에서 하락 VI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 분위기를 보면 AI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우리 시장도 같이 큰 모습들 그렇죠.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들도 함께 움직인다면 여전히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은 좀 우려하면서 접근 자제해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AI에 대한 우려가 뭐 지금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한 2달 전에 생각을 해보면 1월 달에 워낙 시장이 좋았으니까 다 까먹으셨을 텐데 네. AI 버블론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로 되게 센치하냐면
실적이 잘 나오고 그 실적에 대해서 캐펙스 투자라고 하죠. 기업이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 때려버립니다. 그만큼 AI에 대한 약간 투심 자체가 좀 얼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고점이고 밑으로 밀립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월요일 날부터 그리고 화요일부터 제가 말했던 그 순간부터 현금을 가지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로보티즈 쪽으로 보면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언제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단계예요. 그만큼 이런 시장, 그러니까 특히나 조정이 나오는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겁먹을 시장에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냐, 못 버느냐를 보셔야 되고요. 그 돈을 버는 규모가 앞으로 더 많이 벌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AI의 버블론에 따라서 같이 무너질 것이냐를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요, 굳건하게 HBM 잘 만들고 있고요. 굳건하게 D램도 잘 만들고 있고, 가뜩이나 지금 낸드 플랫이 수요도 부족해가지고,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조차도 만들자마자 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모리 가격이 지금 뭐 100% 넘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준다? 오늘 당장 사실한 말이 아니에요. 조정 받아준다? 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기회로 잡아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공포에 휩싸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하나 예측을 드리자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죠? 제가 말했죠. 시장 올라간다고 했죠. 이렇게 얘기한 언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화요일 날 올라간 것보다도 더 떨어져 있고요. 만약에 오늘 공포가 나오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다음 주까지 공포가 나오면 이제부터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시장에 대한 공포, 뭐 5,000포인트가 깨졌다, 4,500포인트 깨진다. 이런 공포적인 단어들이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시장과는 항상 그러니까 언론과 이런 뉴스, 페이퍼 이런 거와는 항상 반대로 가셔야 돼요. 공포가 나온다? 그러면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뭐 슈퍼 사이클이 나온다? 이러면 매도를 고민하셔라. 항상 반대로 스텝을 짜셔라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프리마켓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3.3% 낙폭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80만 원 선 겨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의 접근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부 현금화를 만들어두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넘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원자재 그리고 소프트웨어발 충격이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마저도 7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가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요. 실적이 예상치에 미달을 했고 높은 자본 지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면서 AI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 잠시 후 이제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 지수의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은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9% 떨어지면서 5,01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000선에서 내려온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995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3.34% 더 큰 폭으로 좀 빠지게 되면서 1,069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론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의 매도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크가 지금 미국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AI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 이 하한가 VI가 발동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3%의 낙폭, SK하이닉스도 4.7%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4.4%, LG에너지솔루션까지 3%가 넘는 오늘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실적을 발표를 좀 했었는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모습과 함께 연동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5%가 넘게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고요. 알테오젠 3%, 삼천당제약 2.6% 보이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상당 부분 타격을 입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가 넘게 좀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도 장 초반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팔아치우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개인들은 400억 원 가까이 좀 팔아치우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일단 미국 증시와 좀 커플링되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4%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가 다시 한 번 더 5천선에서 내려온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근데 수급을 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메이저 주체들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네. 오전 시장의 분위기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급하게 대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5천이 깨졌다, 막 이런 또 이제 헤드라인이 걸리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거에 이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잘 나왔는데 오전부터 좀 여러분들은 지금 시세를 보실 게 아니고요. 멘탈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일단은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 날 항상 경고를 했었던 현금을 좀 보유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못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는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계좌가 깨져 있고요. 오전부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4% 넘게 빠진다라는 건 뭐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심에는 역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이 5% 가까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는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요 9시 반, 최소 10시까지는 급하게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개념이 뭐냐면 오늘 시장이 예를 들어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든지 시장 참여자들이 빠질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전부터 매도를 막 합니다. 오전부터 매도를 막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9시 반, 10시까지 주가 떨어지다가 이게 차분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던질 분들은 다 던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은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나? 이런 걸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저는 오늘 시장은 추가 하락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에서도 뭐 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1,300억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매도세가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좀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에 다시 끌어올려 준다면 시장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전부터 시장은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볼게요. 오늘은 종목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를 보자면 5,000포인트를 단번에 깨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개파락으로 떨어졌어요. 이러면 심리가 흔들려요. 투자 심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할 때는 무조건 홀딩 하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고 할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해야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1선,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21선을 거의 깨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지금 막 이렇게 훼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굉장히 좀 달랑달랑한 위치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종목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대응을 하지 마셔라.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목 올라간 종목이 현재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100개가 살짝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무조건 시장 못 쳐다보시겠으면 그냥 컴퓨터를 끄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양시장이 거의 5%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급하게 들어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도 시세가 살아나는 쪽은 소비주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 측에서도 이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쪽에 좀 가닥을 잡기로 하면서 지금 낙폭 과대 쪽이었던 곳에서 기대감이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가 지금 7%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마트라는 종목이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고 물려 있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물려 있던 분들이 이럴 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만약에 이제 의무 휴업일이라든지 새벽 배송을 풀어준다면 당연히 이마트에겐 호재가 오겠죠. 근데 그게 뭐 얼마나 크게 호재로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좀 냉철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과연 쿠팡의 점유율을 이마트가 얼마나 뺏을 수 있을까라는 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이 뺏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쿠팡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쿠팡이 개인정보 때문에 탈퇴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보면요. 쿠팡 앱을 지우신 분들이 차라리 많지 쿠팡을 탈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그리고 단기적인 재료에 의해서 이마트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무 휴업이라든지 새벽 배송이 부활이 된다면 오히려 이마트 쪽을 보는 것보다는 CJ 대한통운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 CJ 대한통운은 이쪽에서도 수익을 보고 저쪽에서도 수익을 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마트가 물론 쓱배송이라는 자체 물류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커버리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은 그게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약간은 쿠팡과 비슷하게 결을 볼 수 있는 네이버 쇼핑은 어쨌든 대한통운과 지금 한 몸입니다. 회사가 합병됐다는 게 아니고 네이버 쇼핑에 있는 모든 물건은 CJ 대한통운이 배송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새벽 배송이 조금 풀려서 쿠팡을 위협하는 정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마트보다는 대한통운 쪽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어제 정부 쪽에서 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로 이마트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마트 물려 계신 분들 탈출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대형마트 쪽보다는 오히려 대한통운 쪽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오늘 한 3.5%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요. 사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 이제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해가지고 좀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하나솔루션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올라가는 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 다 떨어지니까 여기에 이제 꾼들이 다 모인 거라고 보여요. 네. 조금 너무 강하게 얘기했네요, 아침부터. 제가 좋아하는 섹터가 아니어서 저는 네. 싫으면 싫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는 상한가를 가더라도 저는 쳐다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돈을 못 버는 기업에 굳이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간다라는 건 전문 트레이더나 가능한 얘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 문제 때문에 태양광 쪽으로 섹터로 나는 좀 펼쳐봐서 하나솔루션 이제부터 볼 거야 라는 건 저는 착각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탈출할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뭐 코스피 급락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뭐 조금 시장 얘기를 더 하자면 오늘 종목 얘기보다는 이번 주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월요일 날 급락 나올 때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고요. 화요일 날 급등이 나올 때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어요. 오늘도 급락이 나오니까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지금 딱 발을 딛고 나서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의 이 적용 범위를 고쳐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주일 내에 사이드카가 3번이나 발송됐다는 건요. 결국에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우리 개인 투자자 어떻게 해야 되냐? 하지 마시라고요. 네,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매수 매도를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시장에서는 한 발자국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드카가 일주일에 3번 발동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한 번 팔 때 너도 나도 팔자 막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막 파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대로 시장에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서 물어봤던 이 하나솔루션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쪽으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이쪽으로까지는 시선을 주진 말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 안에서는 뭐 급하게 매수나 매도 같은 이런 대응들을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파마리서치 실적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미스가 좀 나왔어요. 네. 어제 주가가 하루에만 23% 넘게 빠졌고요. 오늘 장에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한 5% 정도 하락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용 의료기기단 안에서 보자면 파마리서치가 대장격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낙폭 좀 과하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좀 과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잣대가 너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서 어제 공부를 좀 하면서 파마리서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보니까 일단 파마리서치가 주가가 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요사이 반등이 들어왔다가 어제 급락이 나온 건데, 일단은 파마리서치가 하고 있는 리쥬란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쟁사인 LNC바이오의 리투오는 아프지 않은데 파마리서치 거는 좀 아프거든요. 맞고 나면. 그래서 약간은 효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LNC바이오가 종목이 올라가면 파마리서치가 떨어지듯이 약간은 롱과 숏의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파마리서치가 어저께 실적을 발표하고 나니까 야, 실적 까보니까 너네 진짜 LNC바이오한테 시장 뺏기고 있네 라는 게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요, 낙폭은 저는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파마리서치가 뭐 고평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파마리서치가 고평가 받는 건 60만 원 이상짜리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60만 원보다 절반이 떨어졌죠. 3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0만 원 초반대까지 얘가 주가를 좀 지켜준다면 그때부터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충분히 괜찮다. 저는 피부 미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예찬론자로서 앞으로 피부 미용, 그다음에 이 에스테틱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내 물량뿐만이 아니라 수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기업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항상 재무제표 보실 때 돈을 벌고 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진율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이렇게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을 보신다면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만 원어치 팔면 3만 원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상장돼 있는 종목을 살펴보시면 영업이익률이 30% 넘는 기업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떨어져서 30만 원 초반대에 자리를 잡아준다면 기회로 살펴보자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파마리서치 실적은 미스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낙폭이 조금 과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주가가 30만 원 초반대에서 형성이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봐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낙폭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4.7%, 코스닥은 5.2% 하락하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은 사들이고 있지만 반대로 코스피 쪽에서는 좀 빼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이제 섣부른 대응은 좀 삼가를 해야 된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5,000선을 이탈을 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장 초반에 발동이 됐습니다. 벌써 사이드카만 이번 주 3번 발동된 거고요. 매도는 올해 들어서 2번째. 오늘 지금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에선 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코스피에서는 빼고 있는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지만 규모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고 한 2,000계약 정도 밀어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서요. 지금 구간에서 대표님 어떻게 우리 해석을 좀 붙여봐야 될까요? 뭐 별로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 화요일 날 시장 급락했어요. 근데 그때 미국 증시에서 뭐 갑자기 급락 나오면서 뭐 워시 리스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놓고 정작 또 화요일 날 새벽에 미국 증시 확 잘 가니까 다시 우리나라도 올랐죠. 매수 사이드카 걸렸잖아요. 뭐 케빈 워시 이분 뭐 그 하룻밤 사이 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또 오늘 와가지고 또 급락이 나니까 지금 또 IT 버블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보셔야죠. 이거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할 만한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거예요. 네. 왜 시장이 계속 강세가 가면은 새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캐펙스 투자가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뭐 지금 실적을 좋게 발표했던 뭐 구글이라든지 네. AMD가 지금 주가가 막 급락을 했다 이런 거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뭐 우리 피지컬 AI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현대차도 더 이상 로봇 만들면 안 되고요. 테슬라도 로봇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급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패닉셀이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들 그렇게 잘 쉽게 혼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개인 투자들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저는 지금 시장이 사실은 그동안 이제 기관과 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이제 주가 조정에 대한 타이밍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2020년도의 팬데믹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였던 게임스탑 사태. 이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때 게임스탑 이런 거 잡주 같은 거 올라가면 안 된다. 무조건 우리가 주가 떨어뜨릴 거다면서 그때 기관들이 전부 다 뭐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빈후드를 비롯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버리니까 기관들이 손실이 엄청나게 불어났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로빈후드 측에서는 아예 매수 버튼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항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AI 시장 자체가 뭔가 휘둘리거나 바뀐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뭐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 현재 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어떤 주가 탄력을 좀 더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공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그러면 공매도 현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기관들이 얼마나 그동안 못 팔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이거를 보시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흔들리시면은 더 오히려 개인 투자들이 섣부르게 그러니까 잘못된 매도를 하셨다가 네. 오히려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두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과 같이 시장이 뭔가 이제 좀 폭락 매물이 많이 나오고 이럴 때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응을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비가 있고 대응이 있지만 대응은 지금 어떤 종목이 주가가 이제 내가 예상했던 손절가보다 훨씬 더 빨리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으로 끝판왕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내가 이 종목 말고도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었고 이 종목이 지금 내가 샀던 주가에 대한 메리트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커졌는데 이걸로 갈아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종목으로 내가 승부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한 반절 정도 매도를 했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좀 더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중장기 전략에 대한 수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말 그대로 시장에서 이 캐펙스 투자 자체에 대해서 뭐 소음이 나왔던 거 이거 작년 9월, 11월 이때도 나왔었고요. 뭐 AI 거품론은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에도 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설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얼마까지 가겠느냐, 이거 돈 안 남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 우리 다 봤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잘 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소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주당 순이익이 깎이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주당 순이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증권사나 어떤 리포트들을 봤을 때 지금 전망치가 좀 과다하게 높게 측정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제 하향 조정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뭐 목표 주가를 뭐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내가 3만 원에 샀는데 뭐 지금 이제 한 4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뭐 이제 어떤 리포트가 이제 뭐 6만 원까지 제시를 했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시장까지 연이어 타격을 보니까 한 3만 8천 원으로 밀렸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6만 원을 무조건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고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동향을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해 둔화를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목표 주가를 한 20% 정도 이상 하향 조정해서 뭐 내가 한 5만 원이나 아니면 뭐 4만 8천 원대 내가 매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단기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응과 대비 이 두 가지를 하신다 하더라도 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는 투자분의 성향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공포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신중한 매도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긍정적인 말씀을 주셔서 그런지 또 힘이 나긴 하는데 오늘 그러면 앞으로 시장 안에서 어떤 대응과 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많이 올라오는 테마들이 눈에 띄진 않아서 저희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 테마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일단 오늘 투톱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동안 올라왔던 거 대비하면 이 정도 빠지는 건 그냥 건강한 조정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지금 구간에서 차익하고 나와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쪽 일단 준비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지주사입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통과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죠. 뭐 늦어봐야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일정 앞두고서 좀 같이 봐도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크게 봐서 정책 모멘텀으로 봤을 때 증권 관련해서도 괜찮을지 시간 괜찮으면 여기까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열어볼게요. 이쪽은 앞으로 주목해봐도 괜찮을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사스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지금 클라우드 구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사스 기업들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산업을 파괴할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지고 있는 건데요. 우려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약세를 좀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봐도 좋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를 가장 먼저 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특히나 아침 프리마켓에서 VI 발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또 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익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끝나고 나면 이 가격대는 절대 못 온다는 가정하에서 일단 끌고 가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가져가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다음 주에 세미콘 코리아 있잖아요. 지금 세미콘 코리아 뭐 코엑스에서 진행한다 이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연례 행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세미콘 코리아가 이번에 좀 기대가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네. 원래는 코엑스 내에까지 삼성도 있는 코엑스 내에서의 네. 그 전시장만 빌려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그 전시장이 폭발을 했답니다. 아예 그냥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오는 참가하겠다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네네. 주변에 호텔들까지 다 빌려서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삼성전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의 이제 지수 역할로서 그동안 거론되었던 삼성전자인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반도체로서 삼성전자를 보는 건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다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라서 빠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미국 시장 보십시오. 미국 시장 보시면은 고용지표 불안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이 이미 고용도에 대해서 이미 먼저 알고 있던 사람조차도 지금 미국은 고용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발표가 됐던 실업 지수라든가 아니면 고용 시장 자체는 뭐 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전년도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현상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온 것이지 중장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그럼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오히려 S&P 500 지수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다우존스 지수가 빠지면 안 됐었는데 지금 똑같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거는 그럼 이제 IT로 다시 좀 더 좁혀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저력을 본다. 자, 우리 어젯밤에 뭐 구글도 마찬가지로 주가 빠지고 막 그랬어요. 최근에는 AMD도 뭐 캐펙스 투자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 그러면 브로드컴은 왜 어제 안 빠졌습니까? 브로드컴 장중에 상승하다가 빠지진 않았고요. 오늘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주가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브로드컴이 올해 초에 그래도 346달러에서 지금 310달러인데 주가가 한 10%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10%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너무 많이 해요. AI 투자에 너무 비싸고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브로드컴은 오히려
구글한테 수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버틴 겁니다, 주가가. 그리고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 주가가 먼저 한층 낮아진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잘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힌트로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지금 연초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죠? 지금 여전히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올해 초에 1월 2일에 시가가 12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15만 원이죠. 자, 주가가 몇 퍼센트 차이 나죠? 25% 차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한 달 만에 25% 이상의 상승을 한 거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지금 5%에서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오는 걸 가지고 벌써부터 삼성전자를 포기한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말이죠. 그리고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인텔 계속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인텔가 어떻게든 지금 멱살 잡고 지금 끌어올려서 살려보겠다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정부인데, 자, 인텔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인텔은 뭐 망했다,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텔의 주가는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지금 보세요. 인텔도 연초에 지금 시가가 이제 37불에서 한 37.4불 이렇게 됐는데 지금 48불입니다. 어제 기준 48불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빠져야 되는데 왜 인텔은 안 빠졌죠? 얘는 뭐 CPU 절대 강조해서 지금 CPU 누가 써요? 안 쓰잖아요. 물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GPU 얘기하지 누가 CPU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파운드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파운드리를 잡으려면은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기업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인텔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 계속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지금 고객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밀린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한번 보시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시가가 295달러,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380달러예요. 그러니까 고점이 455달러니까 여기서 빠진 게 지금 걱정이 되는데 사실 주가 한 10% 조금 더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 지금 여기서 함부로 매도하시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지금은 AI 전쟁이 과거에 우리가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국지전에 거의 불과할 정도라, 오히려 지금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손을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격차를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AI 경쟁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세 개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면서 대만 문제 한번 좀 잘 처리해보자, 우리 전쟁 좀 하지 맙시다, 긴장도 좀 낮추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본인 임기 내에서 AI 경쟁을 어떻게든 끌어올려면 TSMC의 저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중국이 실제로 대만에 대해서 어떤 무력 시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TSMC가 정상 가동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지금 TSMC조차도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뭐 선뜻 미국에 투자합니다. 그거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계속 공사 지원하면서 시간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맥락을 보시면서 접근해 보셨을 때는 저는 여전히 지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공략이 가능한 최고의 주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좀 대안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한 4% 정도 하락을 합니다. 지금 통합 차트로 봤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가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지금 좀 그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느 정도 만회해서 갈 수 있을지가 좀 챙겨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먼저 살펴봤고요. 지금 설 전이라는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전략을 좀 짜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일정이 남아있는 부분 중 하나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3차 통과가 거의 코앞으로 지금 다가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지주사 관련해서는 자사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는 좀 골라봐도 괜찮은 구간일까요?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상법 개정안 3차 통과한다. 뭐 지금 여당은 계속 이제 이달 안에 통과하겠다는데, 그 이달 안에 통과하겠다는 얘기를 2개월 전에도 했어요. 연내에 통과하겠다고 얘기했다. 그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뭐 자사주 사각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 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돈 들여서 샀는데 이거 억지로 태워야 된다. 내가 왜 남 좋은 일 시켜야 되냐. 당연히 이거는 자본주의 논리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기습 유상증자하고 쪼개기 상장하면서 자기들 돈 모아놓은 거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묻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만약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라면, 그러면 계속 한국 증시는 5,000P가 아니라 3,000P, 4,000P 계속 갇혀 있을 겁니다. 100년 뒤에도 계속 똑같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네들끼리 카르텔 안에서 돈을 모으고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경쟁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삼성전자 그냥 싸게 쓰는 친구다 정도로밖에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했을 때는 다른 글로벌 기업에 비했을 때는 자금 유치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 자금들이 적게 된다는 거는 새로운 캐펙스 투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비싼 금리로 회사채 발행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지금도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엉뚱했던 이유도 사실 이 상법 개정안이라는 빌미라서 그렇지 그동안 주주들에게 제대로 된 환원이 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쪼개식 상상 이거 이제 이미 막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뭐 또 합니까? 지금 뭐 HT그룹, 현대그룹도 지금 다시 지금 시도하고 있다가 지금 또 문제되고 있고 LS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일전에 이제 상장 시도하려고 하다가 대통령께서 그러면 큰일 난다 얘기하니까 호다닥 발 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떠올려 보신다라고 하면은 기업은 어떻게든 본인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들을 제시를 하겠죠. 우리가 그 책 중에 총균세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발전을 뭐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어떤 성장을 토대로 우리가 이겨왔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규제가 생기면 그 규제에 대해서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습니다, 기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막습니다. 이런 거 사이버 해킹 다 막습니다. 다 막으면 뭐예요? 또 해커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창과 방패의 싸움은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에 주주들에게서 뭔가 환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했던 행동 중 하나가 제가 우리 회사가 여러분 주식 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드린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드리고 나서 이걸 소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사들이고 나서 그냥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내 지분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주식수는 계속 변동이 없어요. 왜? 돈 필요하면은 증자해서 때려버리면 되고 아니면 뭐 EB 발행하거나 뭐 EC 발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금 계속 찍어내면 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상법 개정안은 주주들의 환원이라는 얘기로 좀 더 집중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첫 단추에 불과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절차가 좀 기왕이면은 명절 전에 좀 빨리 해결이 돼야 좀 좋은 명절 이후에는 또 본격적으로 3월을 준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전제 조건은 설 전에 그리고 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 그러면 큰 틀에서 우리가 증권도 같이 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 텐데 뭐 브로커리지 수익 생각을 하면 뭐 키움이나 뭐 삼성증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가장 주목 많이 받았던 종목으로 보면 사실 미래에셋증권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중 모멘텀이 또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증권주가 뭐 물론 오늘은 지수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상대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들이 많은 이제 키움증권, 삼성증권이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펀드 운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험사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험사 변액보험 펀드들을 보시면 네. 미래에셋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산운용사를 이제 껴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거래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미래에셋 증권사에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증권사들이 지금 사실은 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레포트를 낸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실적을 한다든가 IPO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IPO 쪽도 굉장히 저는 매력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IPO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IPO 시장이 좀 굉장히 묵살이 좀 많이 됐던 때가 언제냐면은 2024년도였어요. 2024년도 이때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IPO 한다 해가지고 얘기를 해놓고는 막상 이제 구주 섞여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 먹튀 상장 뻔하다. 이거 상장해놓고 한 달 뒤면은 또 뭐 보호해서 풀리니까 우르르 뭐 주식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안 했었거든요. 2023년, 2024년도가 그래서 IPO가 생각보다는 좀 흥행이 좀 덜 됐다라는 얘기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근데 최근에 2025년도 작년도 보시면은 IPO 했던 기업들 다 주가 흥행됐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다 신주 모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섞어서 팔지 않겠다. 이 자금은 저희가 그대로 R&D 예산으로 쓰겠습니다. 아니면 뭐 캐펙스 투자로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상장 자금입니다. 이거 저희 회사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한 기업들 잘 안 올라오잖아요. 우리 기술 특례로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실적 안 나오면은 우리 상폐하고 말지 뭐 이렇게 했던 기업들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코스닥에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 기술 특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죠. 이럴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지금 시장이 빠지는데 기술 특례 했던 종목인데 정말 장기 전략이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이럴 때는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건데 오히려 지금 IPO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이 상법 개정안 때문에 이제 쪼개기 상장도 막히게 되고 또 그만큼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한 어떤 가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보자, 투자 보호를 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IPO를 많이 하는 증권사가 좀 더 탄력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PO를 좀 많이 하는 증권사를 우리가 어디로 연결해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사실 뭐 우리가 연례에서 나왔던 행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NH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KB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뭐 여러 증권사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제 NH투자증권도 저는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만 본다라고 했을 때면은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니까 그러니까 키움증권을 보시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조금 소외가 됐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번 올해 이제 IPO 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제 트래킹을 좀 해보신다라면은 중소형 증권사들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합니다. 네. IPO를 담당하는 증권사들에 대한 주목도를 같이 높여보자라는 말씀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뉴욕 증시에서 그 종말이라는 아포칼립스 단어를 좀 합쳐서 사스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새롭게 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등장한 만큼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려감이 지금 큰 시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을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우리 쿠팡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안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 뭐 쿠팡 얘기가 좀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쿠팡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쿠팡 처음 쓰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새벽 배송 이런 거 다 느끼셨을 때, 와 정말 혁신적이다. 그렇죠. 근데 그 새벽 배송 유지했던 쿠팡 측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네. 지금도 쿠팡만큼 그런 어떤 뭐 빠른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메커니즘을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말하는 플랫폼의 장악을 위해서고요. AI 소프트웨어주들이 그러면 왜 계속 지금 실적이 안 나올 것이다 얘기하냐면은 지금 뭐 우리 최근에 챗 GPT 같은 거 다 공짜로 쓸 수 있는 사이트들 유튜브 쇼츠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뭐 가입만 잠깐 해놓으면은 내가 쓰는 거 어떤 거 쓰는가 이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오히려 이 이용객들에 대해서 어떤 내는 수수료 뭐 한 달에 뭐 3만 원, 5만 원 내는 거 회사들이 다 부담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이용자들은 충분히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용자들은 충분히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매출을 모으기 위해서 뭔가 더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왜? 어떤 게 진짜 유저들이 돈을 내고서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쓰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돈을 낸다면은 얼마를 측정해야지만이 우리가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푸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팔란티어 있잖아요. 팔란티어 같은 AI 기업들도 사실 공공부문 매출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작년도 성장률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매출 성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거의 한 70%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민간 상업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공공 분야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AI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간다는 거는 이제 수요자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요구를 하는가, 이 데이터들을 어딘가 스토리지에 얼마만큼을 저장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글도 계속 이제 뭐 투자하고 뭐 오라클도 투자를 하고 데이터 센터 짓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시간에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극을 좁히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도 나도 투자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성수기가 올해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온 성수기를 봤어요. 올해 여행이 막 성수기가 됐어요. 그러면 막 뭐 중국 관광객도 오고 일본 관광객도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방이 없어요.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방값을 올리겠습니까? 낮추겠습니까? 올려야죠. 무조건 올리겠죠. 반면에 새로 그러면 이 어떤 여행을 좀 투자를 하려고 했던 뭐 거물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저 김덕호 대표 저 운영하는 저 에어비앤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우리도 투자해가지고 여행객 잡자. 그거는 내년도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제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제가 만들었던 매출이 좀 깎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클라우드 회사들이 지금은 더 득을 볼 수가 있죠. 왜? 데이터 센터 막 짓는다 하지만 그게 뭐 어디 하루 만에 뚝딱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뚝딱 올라간다 쳐더라도 거기에 전력 계획 세워야 되죠. 여기 보안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장비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고객 유지 또 해와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걸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한 해의 키워드는 뭐다? 영업이익이 얼마나 올라오는 소프트웨어 기업, 영업이익이 얼마나 올라오는지가 중요한 이 클라우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캐펙스 투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캐펙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하게 조정시 매수, 정시 매수 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 소프트웨어가 투심이 이렇게 위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을 과도기적인 구간으로 보시고 긍정적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쪽에서는 종목 고르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하드웨어보다도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저는 LG CNS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 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도 강조하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사골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올 한 해 좀 자주 봐야 될 종목, 사골 종목으로는 저는 LG CNS를 좀 많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작년도 실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은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 8% 정도 성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영업이익이 얼마나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가가 관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버린 AI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LG AI 연구소의 이 데이터를 지금 다 담당을 하는 보물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소버린 AI가 된다라는 가정을 하에서 본다라면은 이 LG CNS의 가치는 좀 더 배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있죠. 퓨리오스 AI랑 MPU 기반의 AI 서비스를 개발을 하겠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전부터도 뭐 퓨리오스 AI는 우리나라 이제 AI 기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기업과 지금 MPU 그러니까 신경 처리망을 활용을 해서 이 PC 정적이겠습니다. 이 AI 기반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소버린 AI도 어떻게 보면 결국 LG 그룹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넌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조정시 나왔을 때는 꾸준하게 매수를 하셨다가 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내가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지 할 때는 뭐 비중 좀 줄이시고 다시 매수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사고 팔기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LG CNS를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연중 목표가는 뭐 보수적으로 뭐 잡아도 한 78,000원까지는 뭐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뭐 오늘 이제 보시면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이렇게 주가 좀 빠지고는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75,000원 선 그리고 이제 뭐 연중에서는 108,000원 이상까지 좀 접근하시는 것을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58,000원까지 지금 낮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종목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뭉태기로 넣으시기보다는 보통 클라우드주는 보통 반도체주가 가고 나서 움직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이 잊혀졌을 때 관심이 소외됐을 때 담아두셨다가 부각을 받을 때는 좀 비중을 좀 더시고 이런 치고 빠진 전략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LG CNS는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탑픽 종목으로 좀 주셨고 올 한해 사고 팔고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자. 일단은 지금 상황 보니까 작년 6월쯤에 나왔던 최고치가 한 10만 원 선이 보이기도 하고요. 전고로 봤을 땐 76,900원 선입니다. 여기 잘 참고하셔서 전략들 함께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탑픽 종목까지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5,200선까지 무너지게 됐는데요. 미국발 AI와 반도체 쇼크가 연달아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주 쪽에 계속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도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시장 전반에 계속해서 투매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기술주와 우량주 구분 없이 계속해서 모두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부터 리스크 오프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코인 시장까지 계속해서 대규모 하락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힘들게 시작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현 시각 코스피가 3.4%대 하락하면서 현재 5천선까지 무너져 내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4,9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 시각 3.5%가량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69선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이 코스피가 이 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했던 적이 없는데요.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계속해서 이 색깔이 바뀌는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과연 올해 최초로 이 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게 될지 오후장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수급적인 면에서 좀 특징적인 면이 많았죠. 수급 전쟁이 났었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와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또 역사적인 기록을 냈는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팔아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각 외국인이 8,900억 원가량, 기관은 소폭이지만 400억 원가량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매수 우위에 나서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제 메이저 주체들이 물량을 던져내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양수급 주체 모두 다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오늘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 시각 모두 다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 시각 마찬가지로 3%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0조라는 타이틀을 좀 내주게 됐습니다. 오늘 16만 전자 또 무너져 내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15만 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현 시각 8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0만 닉스까지 좀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 시각 4%대 가량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ESS 계약을 맺었다라는 모멘텀이 붙어 있는 상황이죠. 현 시각 38,000원 가량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도 오늘은 5%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50만 원 선까지 무너져서 46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삼표시멘트가 다시 한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보유 자산주 쪽으로 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삼표시멘트도 마찬가지로 성수동 쪽에 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이 13%대 상승하면서 2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5%대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덕양에너젠도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 시각 마찬가지로 7%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대동기어와 파두도 어제 이어서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좀 파랗게 멍이 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현 시각 3%대, 4%대 짙은 파란불 켜내면서 코스피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가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또 기아와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도 오전장에 VI가 또 발동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 시각 2.7%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KB금융 쪽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만이 5.88%대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나흘 만에 시장이 좀 다시 멈췄습니다. 그나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쪽 본다면 스페이스 X 쪽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기관 쪽에서 순매수단 상단 좀 확인해 보니까 오늘은 인버스 쪽을 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음의 배수로 추정하는 쪽이죠. 그래서 지수가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장이니까요. 거래가 좀 한산하다라는 측면까지
챙겨서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